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래서 가족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날도 그랬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다. 보호자분이시죠?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김정우 환자분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렸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겨울이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이 없었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올해 89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다. 그래서인지 슬픔보다는 이상한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병원 가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영안실로 내려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흰 천에 덮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평생 무표정하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 지도사였다. 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친구 이야기도 없었고 젊은 시절 이야기 역시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 인생은 별일 없는 인생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그날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 장례 둘째 날이었다. 조문객이 거의 끊긴 늦은 밤. 영안실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다. 여동생 영희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 집 정리는 언제 하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장례 끝나고 하지 뭐. 아버지가 살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40년 넘게 같은 집이었다. 그 집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시간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거의 모른 채 살았다. 형. 그때 손자 민재가 말했다. 할아버지 방에 금고 있는 거 알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금고? 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전에 한 번 봤어요. 어디? 옷장 뒤쪽에.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집에 금고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무슨 금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은 철제 금고요. 그 순간 고모 정숙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나는 물었다. 고모 알고 있어요?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설마. 그 말은 혼잣말에 가까웠다. 그게 아직도 있었어?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모, 그게 뭐예요? 정숙은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 집에는 7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이 정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렇듯 표정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내가 자랐고, 여기서 결혼도 했고, 여기서 아이들도 뛰어놀았는데 그 집이 처음 보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특유의 냄새가 났다. 낡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그대로네. 영희가 낮게 말했다. 집안은 거의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평생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30년 된 장롱, 낡은 책상, 어머니가 쓰던 찻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민재가 먼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요. 우리는 뒤따라 들어갔다. 아버지 방은 생각보다 더 단순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장롱 하나. 옷장 뒤에 있어요. 민재가 장롱을 가리켰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다. 단순한 금고일 뿐인데 왜인지 모르게 쉽게 다가가지지 않았다. 나는 장롱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두 비슷한 옷이었다. 회색 코트, 검은 양복, 낡은 셔츠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아버지다운 옷들이었다. 나는 옷걸이를 옆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쪽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철제 상자가 보였다. 금고였다. 생각보다 작았다.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그 금고가 주는 느낌은 묘하게 무거웠다. 진짜 있네. 영희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았다. 숫자 자물쇠였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고모 정숙이 말했다. 잠깐. 우리는 동시에 고모를 바라봤다. 정숙은 금고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설마.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고모, 비밀번호 알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금고 앞에 앉았다. 그리고 숫자를 돌렸다. 1, 9, 5, 3. 찰칵. 그 소리는 너무 쉽게 들렸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고는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금고 안에는 생각보다 물건이 많지 않았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검은 상자 하나. 나는 먼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겉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형, 왜 그래? 영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들린 서류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그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주소였다. 서울 강남. 그것도 지금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다. 이게 뭐야? 민재가 중얼거렸다. 나는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더 놀랐다. 건물이 하나가 아니었다. 2개, 3개, 4개.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아버지. 낡은 집에 살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서울 한복판에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정숙 고모가 말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결국 숨기고 가셨네. 나는 돌아봤다. 고모. 정숙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다. 너희 아버지. 그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금고 안에 남아있는 낡은 수첩을 천천히 펼치게 된다. 그 수첩 안에는 7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분명 아버지 이름이었다. 김정호. 틀림없는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와 전혀 달랐다. 평생 낡은 집에서 살던 사람. 평생 같은 코트를 입던 사람. 그 아버지가 서울 한복판 건물의 주인이었다. 이게 진짜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넘겼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명의는 모두 아버지였다. 그리고 매입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7년, 1993년, 1998년. 건물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소유였다. 나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이 안 돼. 민재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가 건물주였다고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고모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건물주 맞아. 우리는 동시에 정숙을 바라봤다. 고모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조금은. 그녀의 눈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나도 몰랐다. 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겉은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버지가 오래 썼던 물건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53년 6월.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속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첩은 일기장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평생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주머니에는 돈이 300원 있었다. 첫날 밤 서울역에서 잤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아버지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다. 일용직 노동을 했고 공사판에서 일을 했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기회를 잡았다고 했다. 나는 작은 땅 하나를 샀다. 당시 값은 거의 헐값이었다.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땅 위에 도로가 생겼다.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아버지는 그 땅을 팔았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첩의 글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완전히 멈췄다. 나는 마지막 글을 읽었다. 1974년 11월.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친구를 버렸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다. 친구를 버렸다? 민재가 중얼거렸다. 영희도 얼굴이 굳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정숙 고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야기 나도 조금 알아. 우리는 동시에 고모를 바라봤다. 정숙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지.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친구가 감옥에 갔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왜요? 내가 물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사업, 원래는 둘이 같이 한 거였거든.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수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단 한 문장. 정호야,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의 얼굴이 모두 굳어버렸다. 왜냐하면 그 글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짜는 불과 2달 전이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수첩을 바라봤다. 정호야,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그 아래에 적힌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병원에 계셨다.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 2달 전에 이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이 글을 남겼다. 형.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고모 정숙이 말했다. 그 사람이다. 우리는 동시에 정숙을 바라봤다. 그 사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버지 친구. 그녀의 눈이 어딘가 먼 기억을 보고 있었다. 이름이 박창수였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물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맞지. 그리고 40년을 살았어.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40년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1974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 전에 나왔을 거야.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잠깐만요. 나는 수첩을 다시 넘겼다. 1974년. 나는 오늘 친구를 버렸다. 그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고모를 바라봤다. 고모.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사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때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낡은 기억처럼 느렸다. 너희 아버지랑 창수는 같이 사업을 했어. 부동산이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서울이 막 변하던 시기였거든. 정숙은 계속 말했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절. 아버지와 창수는 함께 투자했다. 작은 땅을 사고 값이 오르면 팔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강남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땅의 값이 폭발적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둘이 같이 샀어. 정숙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문제가 생겼지. 그날 투자 자금 일부가 불법 자금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정숙은 눈을 감았다. 창수가 들어갔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창수가 그랬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우리는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요? 민재가 물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창수 아내가 아팠거든. 돈이 필요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 가족을 책임지기로 했지. 나는 갑자기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 아버지의 글을 발견했다. 나는 창수에게 평생 갚을 빚이 생겼다. 나는 약속했다. 그 가족을 내 가족처럼 책임지겠다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마지막 물건을 떠올렸다. 작은 검은 상자. 나는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창수에게. 나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편지를 펼치지 못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에 쓴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평생 보아왔던 그 단정하고 작은 글씨.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창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나는 숨을 삼켰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우리는 20살에 서울에서 처음 만났지. 그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썼다. 1974년 겨울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둘 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겁이 났다. 그 문장이 편지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평생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내가 말했다. 정호야, 내가 간다. 너는 밖에 있어라. 나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다. 너는 나에게 말했다. 너라도 살아라. 우리 둘 중 하나는 살아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숙 고모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썼다. 나는 평생 그날을 후회했다. 그래서 약속했다. 내 가족을 내 가족처럼 지키겠다고. 나는 금고 안에 있던 통장들을 떠올렸다. 수십 개의 통장. 나는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통장 명의를 확인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통장 명의는 박창수였다. 모든 통장이 박창수 이름이었다. 형.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다 그 사람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내가 없는 동안 그 돈을 모았다. 강남의 건물들도 사실은 우리 둘의 돈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나올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숨을 멈췄다. 70년 동안 아버지는 친구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 낡은 집에서 살았던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창수야, 이제 너는 자유다. 금고 안의 서류와 건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등이 굽었고 머리는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 노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금고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바라봤다.
정호는 갔나? 그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박창수 씨?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발짝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금고를 바라봤다. 결국 열었구나. 그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어 그에게 건넸다. 창수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봤다. 그는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었다. 그놈.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끝까지 약속 지키는 놈이었네. 잠시 후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 안의 통장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정호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걸 평생 지키고 있었구나. 나는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빛이 낡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감옥에서 40년을 살았다. 거기서 생각을 많이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돈이 뭐냐고. 그는 금고를 바라봤다. 정호는 평생 이걸 지키며 살았다. 나는 평생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바라봤다. 이제는 그 약속 끝내야지. 나는 숨을 멈췄다. 창수는 금고를 천천히 닫았다. 이건 내 돈 아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말했다. 정호가 번 돈이다. 정호가 지킨 돈이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친구 덕분에 살아있었을 뿐이다. 그 노인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정호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약속을 70년 동안 지킨 사람이다. 문이 닫혔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금고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평생 지켜낸 사람이었다.